금호는 대관령 동쪽 복례산 자락에 살았다.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하던 해 1817년에 태어났다. 19세기라고는 하나 여전히 집 밖의 세상은 남자들에게만 열려 있었고 여자들에게는 담벼락 안쪽만 허락되던 시대였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금호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끊이질 않아 부모님이 바느질 대신 편히 할 수 있는 글을 익히게 했다. 왕비인 정의왕후가 글을 몰랐던 것에 비하면 호사 중에 호사였지만 금원에겐 빼어난 글재주를 세상에 내보일 길 없는 아픈 손가락이었다. 하지만 산수를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시로 표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금수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다행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되 야만국이 아닌 문명국에 태어난 것도 실로 다행이다. 하지만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불행이요. 명문 가문이 아닌 한미한 가문에 태어난 것 역시 불행이로다. 그렇다고 규방 깊숙이 들어앉아 여자의 길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분수대로 사는 것이 옳은가? 갈등하던 금호는 금강산이라도 다녀오고 싶었다. 19세기 조선에서 양반 남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던 곳, 중국 사람들이 조선에서 가장 가보고 싶어 하던 곳. 금강산이라도 다녀온다면 조선에서 여자로, 그것도 절반만 양반인 채로 태어난 운명의 한이 좀 풀릴 것도 같았다. 국악방송 특별기획 다큐음악 드라마 3부작 김금원의 삶과 작품 내 소원은 조선의 남자 양반이라오. 일부 여행길을 나서다. 금강산이라니 아니 된다. 아버지께는 운도 떼지 말거라. 어머니, 조선 사람들 평생 소원이 금강산 유람이라고 합니다. 청인네도 가보고 싶은 곳이 금강산이라고 하고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논어에도 나오지요. 뜻은 멀리 두고 꿈은 원대하게 가지라고. 그런데 어째서 전 꿈조차 꿀 수 없다 하십니까? 네가 글을 몰라야 했다. 그를 깨우치게 한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네 나이 이제 막 14살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남정네도 하기 어려운 금강산 유람을 하겠다니 어찌 그리 무모한 생각을 한단 말이냐. 소녀, 이제 어머니 신분을 따라 관기가 되어야 합니다. 글을 익혀 시문을 지을 깜냥이 되어도 세상과 나눌 수도 없지요. 글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고 죽은 목숨보다 산 목숨이 낫다고 하지만 전 이제 제 의지로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이 산 목숨을 그저 남에게 맡기고 관기로 살아야 합니다. 하오니 그 전에 부디 금강산이라도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금원의 어머니는 관기로 양반인 금원 아버지의 소실이 되었다. 종모법에 따라 금원은 양반인 아버지가 아니라 관기인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 했다.
부모님은 정해서 태어나지 못한다 해도 인생까지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하다니 정말이지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싫었다. 여자는 죽기 전에 대문 밖을 나설 수 없다. 여자는 문 밖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 담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끔찍하고도 답답한 운명을 광기가 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벗어나서 훌훌 날아다니고 싶었다. 내법이 있었다. 남자와 여자는 마주보지 않아야 했으며 피해 다녀야만 했다. 부녀 상사 금지법이 있었다. 부녀자들은 절에도 갈 수 없었다. 여인은 외출을 할 수 없었던 시절, 때는 순조 30년, 1830년이었다. 그때 내 나이가 14살, 금혼과 동갑이었지. 무서울 게 없는 나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눈에 뵈는 게 없는 나이라고 해야 하나. 금혼은 관기가 되기 전에 남장을 하고 원 없이 세상이라도 구경하고 싶어서 집을 박차고 나왔지만, 내가 집을 박차고 나온 건 마음이 눈을 끔쩍 떠버려서였지. 아이고 아버지, 여태도 늘 못 드셨소. 인당수 풍락 중에 빠져 죽은 정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이고 이건 웬 말이냐. 내가 지금 죽어 소궁을 들어왔느냐. 꿈을 꾸느냐. 죽고 없나 내 딸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산을 오다니 웬 말인고. 내 딸이면 어디 보시.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가까워여라. 어디 내 딸이면 좀 보자. 눈알 끔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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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만은 두 눈알 펀쩍 딱 떴던 거. 신봉사마냥 마음의 눈이 번쩍 뜨인 거라. 아이고 이거 내가 갈 길이 서리가 아니고 전기수로구나. 혀서 일단 온열 핫바지 보리방구 세듯 도망쳐서 제천 의림지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 시기 금원을 만나서 낚인 거지. 의림지는 왜 간 거냐고? 사람들마다 제천 의림지 허길래 이 구경 좀 하려고 갔지. 대체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다들 의림지 노래를 부르나 궁금해서. 근데 이 의림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딱 낚였다니까. 이쁘장한 금원이 아니라 저놈을 데리고 다니면 요리조리 쓸모가 있겠는디 이 매 눈으로 먹이를 노리는 길동아지한테 말이여. 아글씨 금원이 남장을 하고 나왔는디 누가 봐도 나 남장 여인이요 얼굴에 쓰여있더라고. 보면 알겠지만은 내 눈매가 좀 매섭고 좀 찢었고 내 좀에 매섭잖여. 나도 단박에 알아보겠는디 금원을 모시고 온 길동아지가 좀 불안했겠어. 그래서 화전민보다 더한 상거지 차림으로 이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얼굴로 담벼락에 붙여놓은 코딱지처럼 그냥 탁 서있던 나를 국밥 한 그릇으로 꼬신 거지. 그래서 가출남 탈출녀 억지로 끌려 나온 길동아재, 이 3인조가 금강산 여행단이 꾸려진 것이지. 올해가 철종 4년 1853년이니까 횟수로 벌써 23년 전 일이구만. 청춘 홍안을 자랑 마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노라. 모증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장한 호걸들이 다 늙어가누나. 요즘 내가 백발가만 들으면
고개가 절로 위아래로 흔들린다니까. 이 좌우로 흔들려야 하는디. 조선시대 18세기, 19세기는 소설의 전성시대였다.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새 책방이라고 책을 빌려주는 대여점도 등장했다. 책을 빌려주는 곳이 있어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 또 돈이 없어서 책을 사보기가 힘든 사람들도 궁금했다. 옷고름을 풀고 등잔불을 끈 다음엔 뭔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으니 바로 현란한 입담으로 옷고름을 풀고 등잔불을 끄며 사람들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전기수였다. 정조 임금 시절엔 쥐락펴락을 너무 심하게 하다가 소설 속 악인을 전기수로 착각한 청취자 손에 죽은 전기수도 있었고, 양반집 지체 높은 안방마님에게 부름을 받고 여장을 한 채 안채로 숨어 들어간 전기수도 있었다. 어느 정도로 전성시대였는가 하면 전기수에 빠져 과거 공부를 소홀히 하는 양반집 도령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될 정도였다. 금원과 금강산 유람에 동행한 자는 이자상으로 아버지가 설이었다. 하라는 과거 공부는 안 하고 소설만 읽어대더니 어느 날 광통교 세책가에 삼국지를 빌리러 갔다가 전기수 김홍이 심청전을 낭독하는 걸 듣고 넋이 나가 가출을 해버렸다. 14살이었다. 올해 내 당사주가 북쪽에서 온 귀인을 만나 목숨을 건질 운세라 하더니 내 보기엔 이놈이 딱 내 명줄을 이어줄 귀인으로 보이는구나. 행색을 보아하니 뭔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주랭랑을 친 놈 같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동에서 온 것이냐 서에서 온 것이냐? 한양에서 왔으니 북쪽인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슈? 몇 개놈의 그건 왜 물으시는지요 해보거라. 국밥을 머리로 처먹기 싫으면 내 인생 철칙에 국밥 사주는 사람에게 슈, 백숙 사주는 사람에겐 요인데 슈. 허허, 이놈. 아재, 백숙이 먹고 싶다잖아요. 그놈 참 주둥이가 실하구나. 주모, 여기 백숙 하나. 그나저나 니놈 당사주를 보면은 틀림없이 말로 빌어먹고 살놈 같으니 오늘부터 나랑 길동무나 하자. 내 짬짬이 백숙은 먹여줄 터이니 어떠냐? 날 쫓아올 테냐? 부모님께 어렵사리 허락을 받은 금호는 남장을 하고 길을 떠났지만 길동아지는 내심 불안했는지 제천 의림주로 가는 길목 주막에서 누가 봐도 떠돌이로 보이는 이자상을 길동무로 구했다. 길동아제의 안목은 출중해서 이자상은 길 위에 있는 내내 길동아제와 금혼이 심심할 틈을 주지 않았고, 사람들이 곱상한 금혼을 연거푸 쳐다보기라도 하면 인물로는 우리 도련님이 저 아래고 내가 저 위에 있지 않소? 참기름을 발라놓은 넉살로 의심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때 금호는 금강산 유람을 해보겠노라 남장을 하고 집을 나섰지만 금강산으로 곧장 가지 않고 제천 의림지부터 찾았다가 날 만났지. 금원이 살던 원주까지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의림지가 명승지 중 명승지였으니까 선비들이 물 쳐다보며 멍을 때리면서 새 속의 먼지를 씻겠다고 너도 나도 찾아듣는 곳이기도 했으니 금원은 이미 그림으로 글로
을인지 구경을 질리도록 하고 왔더라고. 당시 기분을 금원이 글로 남겼다. 가슴이 탁 트였다. 마침 애가 새장을 나와 저 푸른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고, 천리마가 재갈을 벗어 던지고 천리를 내닫는 듯한 기분이었다. 가슴이 탁 트인 금원, 가슴이 조마조마한 길동아재, 당분간 먹고 살 길이 해결되어 가슴이 편안해진 전기수 이자상은 명승지 제천 의림지에 도착했다. 뺑 둘러서 한 20년은 좋게 되겠습니다, 애기씨. 아이고, 아니 도련님, 아니 근데 호수가 모양이 어째 네모 반듯 하네요. 과거 시험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걸 몰라. 사람이 손으로 파서 만든 호수라서 그렇지. 이 호수로 말할 것 같으면은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큰 비가 쏟아져도 넘치지 않아서 아주 온 마을 사람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곳이지. 호, 아 저기 고깃배도 있으라 아재. 산중에 고깃배가 있고 어부가 있다니 이는 필시. 잡수시오, 잡수시오, 뱅어를 잡수시오. 아 뱅어를 먹어야지만 의림지를 구경할 수 있다는 호수 산신령의 의중을 정하는 풍경이 아닐까요? 길동아재? 이 가만 보니까 니놈이 배만 고프면 길동아재 뭐 이러는구나. 아니면 그냥 아재라고만 하고. 네, 그렇다면은 니놈의 말본세를 위해서라도 난 늘 니놈의 뱃속으로 봄바람이 산들 산들 불도록 해주마. 때는 바야흐로 경인년 봄 음력 3월. 추워서 굶어 죽을 일은 없을 때였으나 보릿고개로 가는 오르막길이었으니 마을엔 복사꽃이 피고 사람들 얼굴은 누렇게 뜰 때였다. 금원은 마치 그림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수양버들 1000만 가지는 물속에 반은 잠겨있고 반은 땅에 들이어져 있었다. 그 위로 깨꼬리 한 쌍이 앉아 지저귀고 있었고 곤이 한 마리가 물을 차고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순간 백구야 훨훨 날지 마라. 내 벗이 내가 아니드냐. 12가사에 있는 백구사가 생각났다. 백구야 풀풀 나지 마라 금원이 글로 남긴 풍경과 단상이다. 그때 금원이 돌아보며 웃으며 나도 이제 백구한테 네 벗이 내가 아니드냐 요렇게 말해볼까 하는데 참 이 도련님 얼굴이 아니더라고. 어찌나 곱고 이쁘던지 내 눈에는 뽀얀 얼굴 하며 네가 백구 같다 넋이 나가 있는디 길동아지가 내 턱주가리를 위로 턱 쳐올리면서 턱바지 같다 이놈아 고 하더라고. 다행히 길동아지가 도련님 배부터 채워드려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어서 호숫가에 있는 초가집으로 들어갔는디 주인장이 머리가 하얀 백발 높아야 이름하야 백높아. 음식 솜씨가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높아가 여기는 순채라는 나물 하고 약붕어가 유명하다며 한 상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길래 내가 알았지.
내 촉이 무슨 촉인가? 고수의 촉이 아닌가? 야, 이 도령이 돈 품꽤나 있는 집안 자제로구나. 가을에 제비가 떠나기 전에 배를 든든히 채우듯 내가 이 도령을 쪽쪽 빨아먹고 살집 맷집을 두둑히 키워야겠구나. 덕분에 내가 그때 임금님한테 진상한다는 순채를 다 먹어보지 않았겠나. 이래봬도 내가 순채를 먹어본 사람이라니깐. 순나물이라고 하는 순채는 오미자를 담근 물에 벌꿀을 타서 적셔 먹는다. 그 맛이 달고 시큼하며 시원해서 신선의 맛으로 불렸다.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 만물문에 나온다. 본시 제천 으림지는 명승지로 유명하였다. 봄이면 복사꽃이 물에 떠 있어 배를 타면 하늘 위에 있는 것 같고, 여름이면 연꽃이 북방으로 날아오르는 듯 시원하며, 가을이면 얼음 같은 달에 건져 올리고, 겨울이면 옷거울 같은 눈을 펼친다. 이 못의 아름다움은 해를 넘기며 논일고, 감상해도 실로 다 볼 수 없을 것이라 이리저리 거닐며 떠날 수가 없었다. 길 떠난 후 처음으로 시를 지었다. 지변양류 녹수수, 암암춘추 양유지, 상유황리 제미이, 불감추창 송인시. 봄날의 이 암담한 마음을 아는 걸까? 호숫가 버들이 푸른 실처럼 늘어지는구나. 임 보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 꾀꼬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울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치변양류 녹수수 암담 춘수
훗날 금혼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된 시였다. 이 시를 빌려 금혼의 고모 기각이 시 한 수를 남겼다. 여인의 머릿속에 이런 글이 있을 줄이야. 슬프다. 금혼의 시를 아는 이가 드물구나. 비단 마당에서 언제쯤 만날까? 꽃피는 아침과 달뜨는 저녁에 함께 시를 읊을 그날. 금혼에겐 어릴 적부터 편지를 주고받은 고모 기각이 있었다. 금혼에겐 책 다음으로 선배이자 스승이었다. 금혼보다 10살 남짓 나이가 많았던 기각은 누구보다 금혼의 재주를 아끼었다. 그대가 귀중해서 글과 재주를 사랑하니 반소와 채문이 두 여류대가 못지않다. 새로 보내준 시 모두 가히 놀랄만하고 한 번 읊으니 꽃향기가 뺨과 입안에 가득하다. 반소와 채문이는 중국 후한 시대에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여루 시인들. 기각은 조카 금혼이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반소와 채문이에 못지않다고 높이 평가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이번 유랑길에 대체 몇 번이나 이 지통하고 필목통을 열었다 닫았다 할 건지. 자, 내가 지금부터 손으로 꼽기 시작할 터이니 도련님 제발 10손가락은 넘지 말아주래요. 저 도령이 철이 안 들었네. 철이. 수시로 배가 고파야 하는데 수시로 시상이 떠오른가 보네. 참 저 안 좋은 버릇을 누구한테 배웠을꼬? 그러잖아. 그럼 아재는 저 도령이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지통 필목통을 꺼내 바쳐야 하오. 내가 하루에도 수십억만 번씩 왜 난 양반으로 태어나지 못했을꼬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는데, 양반인네들 폼 잡고 시 지을 때 보면 원망할 일만은 아니라고 봐. 오히려 고마워할 일인지도 몰라. 왜요? 글 공부가 자신이 없어서요. 그러지. 아니 생각해보라고. 저러이 버들이 늘어지는 건 태생이 그런 거지 버들이 암담한 맴이 뭔지 알아서 늘어지남? 꾀꼬리도 그래요. 꾀꼬리가 할 줄 아는 게 우는 거밖에 없어서 우는 거지 뭔 놈의 꾀꼬리가 님을 보낸다고 슬퍼서 운다냐 하고 한 날 비싼 밥 묻고 꾀꼬리 우는 거나 쳐다보고 양반님네들 그럴 때는 아주 그거야. 아주 그거야가 뭐래요? 음소거. 음소거. 야 이놈아. 도련님 옆에 있는데 내가 재수없단 말을 꼭 말로 해서 매를 버려야 쓰겠냐? 아재! 네 도련님. 아유 왜요? 꾀꼬리가 이제 그만 울겠대요. 아니, 아재가 하도 시끄러워서 꾀꼬리 울음소리가 안 들려. 재수 없다는 소리만 들려. 아, 어떡할 거야? 그림 속 풍경에서 세 사람은 밤나절을 놀고 즐기다 떠났다. 숲속 새들과 호수의 새들이 이별의 마음을 복돋았으나 아쉬움도 잠시. 세 사람은 단양팔경 비경 속으로 들어갔다. 단양팔경은 퇴계 이황이 단양 현감으로 있을 때 정해진 곳이다.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 사이남, 도담삼봉, 구담봉, 옥순봉, 성문,
그 시절에 너도 나도 가보고 싶은 명승지가 단양 팔경이었다. 정조 임금이 단원 김홍도에게 가서 그려오너라 명했다는 곳이 바로 단양 팔경이었다. 먼저 청산 골짜기 입구로 들어가 신선이 놀던 바위라 불리는 서남을 찾아보았다.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으로 이어지는 서남은 바둑판처럼 흙과 백이 점점이 섞여 있고 두 봉우리는 노인이 대국을 하고 있는 형상이었다. 금원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지. 나도 혹시 여기 있다 나가면 도끼자루가 썩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야구들 들어봤죠. 이 나무꾼이 신선들이 바둑 두는 걸 구경하다가 돌아와 보니 도끼자루가 썩어 있고 집에 가보니까 후손들이 살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때 내가 모른 척 하고 있어서 그렇지 금원이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감이 오더라고. 아마도 이대로 돌아가면 수백 년 흘러서 양반 남정네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그런 생각하느라 꿀 발라놓은 무지개떡 같은 눈동자를 하고 있길래 내가 누군가? 너 자신을 알라 초를 쳤지. 도련님은 다음 생엔 틀림없이 여인네로 태어날 겁니다. 인물이 하도 곱상하야. 그러고는 아이고 깜짝이야. 아재한테 한 대 쳐맞았지. 아재가 그때 그랬어. 니미를 이 장사진 날 살려고 나온 지렁이한테 소금을 뿌리거라 이놈아. 그때 아재는 눈치챈 거지. 금원이 남장 여인이란 걸 저놈이 알고 있구나. 금원은 병풍처럼 에어싼 봉우리 사이를 거닐며 도연명의 무릉도원이 부럽지 않은 얼굴로 시 한 수를 지었다. 봄 냇물은 무릉도원으로 저절로 이어지니 사람을 만나도 길을 묻지 않는다. 종일토록 다니다 꽃향기에 취하니 푸른 산 아름다운 비경 속에 내가 서 있구나.
즐겁구나. 금호는 금강산에 다녀온 발자취를 20년 후인 34살 늦봄에 기록으로 남겼다. 제목이 호동설악기. 호동설악기에 사이남을 둘러본 금원이 그 신비로운 광경에 취해 쉬이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쓴 글이 남아있다. 산새들은 제 흥을 즐길 뿐 사람의 즐거움은 알지 못하였다. 내 나이 아직 16이 안 되니 뒷날 다시 찾을 기약을 할 수 있기에 서글픔을 머금은 채 떠나야 했다. 앞에 놓은 길에도 아름다운 풍경은 끝이 없으리라. 경쇠처럼 생긴 바위가 공중으로 깎아지른 듯 솟아서는 하늘을 쳐 받들고 있는 모습에 앞에는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모래사장한 비단같이 희고 티끌 하나 없는 데다 구름이 꼭 바위 끝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절경 중에 절경이었지. 참 앞으로 1년에 한 번은 내 이 앞에 꼭 서 있으리라. 그때 내가 뭐 이런 대찬 결심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을 못 가봤네. 그래요. 사는 게 그렇더라고. 생각한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 흔히 어디 가서 뭔가를 볼 때는 내 생의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로다 생각을 하면서 봐야 이 칠성판에 누울 때 후회가 없어. 암만. 서남과 사이남을 둘러본 금호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 금화굴과 남화굴을 찾았다. 강가에서 배를 불러 타고 굴에 도착하니 사공이 횃불을 들고 앞장을 섰다. 횃불이 밝힌 굴에는 바위가 빗장처럼 가로누워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있었는데 모처럼 깊고 푸르렀다. 아름다워라. 도련님은 책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돌멩이도 거시기 하나 보더래요. 아재, 잘 들어봐. 어디서 치느냐에 따라 소리도 다르고 번지는 여운도 다 달라. 신기하지 않아? 그렇다면 소동파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말이구나. 네가 어찌 소동파를 아느냐? 아재가 이놈아 저놈아 하고 내가 가출해서 산거지꼴이라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설이에요. 난 과거 시험 공부하다 도망친 놈이고. 팽료 석종산 아래에 있는 석굴에서 역도오는 큰 종소리가 난다 했고, 이 발은 북쪽 남쪽에서 각기 다른 소리가 난다고 했죠. 이 북쪽에서는 맑은 소리가, 이 남쪽에서는 둔한 소리가. 근데 소동파가 이발 보고 역도원이 들은 소리가 맞다고 고르다고 했으니 이 소동파가 모르면서도 흐벌나게 아는 척을 한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역시 직접 돌을 쳐봤다는 이발의 말이 맞았구나. 그러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단 말이다. 백문이 불여일청이요 이 안에서는. 이거나마 그래. 아파라 진짜. 아재는 그러다 손이 방망이가 되겠어. 내 손이 손방망이 아니더냐 버들버들한 게. 근데 네가 그 손방망이를 여러이 자꾸 부르자니. 니놈이 무슨 과거 시험 공부를 했다 그래. 니놈이 과거 시험 공부를 했으면 난 지금 아맹오사다 이놈의. 그나저나 도련님, 여기 돌멩이 구경은 그만하시고 다음 돌멩이 구경을 하러 가셔야 어둡기 전에 주막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길동아재가 이야기하는 다음 돌멩이는 옥순봉이었다. 옥순봉, 산 봉우리들은 마치 옥병에 산호붓을 꽂아놓은 것 같았다. 금빛 연못에 흰 연꽃이 핀 것 같았다. 뾰족한 봉우리가 마치 여와 황제가 다듬어 놓은 것 같았다. 기이하고 수려한 모습 또한 우공이 옮겨놓은 것 같았다. 여와는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다. 우공은 집 앞을 가로막는 산을 옮기겠다고 흙을 퍼날랐던 중국 고대 소설 속 인물. 우공이 흙을 퍼나르는 걸 보고 천재가 감동해서 산을 옮겨주는 바람에 우공이산이란 말이 나왔다.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옥순봉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아마. 그러자 날이 저물고 하얀 초승달이 떠올랐어. 봄날의 이슬비는 내리고 하얀 초승달 아래로 바람이 부니 꽃향기가 마음에 취할 만큼 불어오길래 혹시나 싶어 금원을 보니 역시나 시상이 떠오르는 얼굴을 하고 있지 않겠나. 혀서 아재가 또 오만상을 찌푸리며 부통을 꺼내들고 서 있겠구나 싶어 얼른 아재를 돌아보니 아재 표정이 길 가다 금가락지 준 표정이더라고. 이 비가 오니까 지통과 필목통을 꺼내들 필요가 없었던 게지. 주먹은 방망이였는데 마음은 꽃향기 같던 아재는 지금 살아있으려나. 백발이 버시로구나. 오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어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너려워라. 와와 세상 은념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간이 모두가 80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지으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옥망산지으기로 오네. 사후에 만반진수는 불여 생년
일배조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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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으라. 아까운 청춘 노래다는 나. 그날 밤 금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기괴하고도 신비스러운 경치를 다 찾아보지 못한 아쉬움에 이제 더는 이곳을 찾지 못할 거라는 답답함에 대신 시 한 수를 얻었다. 시인이 잠시 짬을 내어 풍어를 읊조릴 시간을 주지 않는구나. 조물주가 시샘하여 얼른 산 밖으로 떠미는 건가. 산밖 세상 일을 알지 못하는 산새는 봄빛이 숲속에 있다고 노래한다. 신들은 잠시도 한가하지 조물주가 사람을 시기하여 산에서 내보냈네. 산새는 산 밖을 알지 봄빛은 숲속에 있다고 말하네. 산 밖 세상 일을 알지 못하는 산새. 금호는 산새에게서 자신을 본다. 청나라를 통해 신문물과 새로운 사상과 학문이 들어오고 있었다. 서해와 남해로는 영국과 프랑스 상선들이 출몰해서 교역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신유박해로 300명이 넘는 이들이 순교했는데도 천주교도들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평등 세상을 뿌리내리고 있었다. 천심즉 인심,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체제오의 동학 사상도 백성들 사이에
이른 새벽 안개처럼 퍼져가고 있었다. 46년 후면 1886년에 이화학당이 세워진다. 금원이 그때 14살이었다면 옥순봉에서 삼박 세상일을 알지 못하는 산새처럼 자신을 보지는 않았으리라. 금원이 보고 좋다 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지. 돌멩이, 바위, 절벽, 하늘, 구름, 날아가는 새, 수양보들 춤추게 하는 산들 봄바람. 죄다 돈 안 되는 것들만 좋아하더라고. 그때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고 있던 김삿갓이 금원하고 딱 10살 차이야. 누가 더 많냐고? 김삿갓이지, 김삿갓. 이 김삿갓이 10살이 더 많아, 금원보다. 금원이 김삿갓처럼 방랑할 때 이 김삿갓의 나이가 24이었지. 김삿갓은 별명, 이 본명은 김병연인 거 다들 알고 있지? 김삿갓이 왜 삿갓을 쓰고 다녔냐 하면 이 도저히 하늘을 쳐다볼 낯짝이 없었어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네. 할아버지가 나쁜 짓을 해서 하늘을 볼 면목이 없다고 삿갓 쓰고 다니면서 허구한 날 심한 짓고 또 돌아다녔잖여. 금원이 남장하고 나왔을 때 김삿갓도 금원처럼 떠돌고 있었지. 금강산이 두 사람 중매를 섰더라면 이 부부 유람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참말로 아쉽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 금강산에 가려면 단발령 아래 마니의 주막을 거쳐 가야 했은 게 이 마니 주막에서 김삿갓하고 이 금원이 만났으면 아마 첫눈에 서로를 알아봤을 것이요. 근데 우리가 마니 주막에 도착했을 땐 김삿갓은 없고 금강산 구경원 사내들로 득실득실했어. 그때가 아마 돌아다니기 딱 좋은 음력 3월 봄날이었으니까. 금원과 길동아재, 전기수 이자상은 단양팔경을 돌아보고 금강산으로 향했다. 단양발경 이라거니 서로는 제천이요 복으로 영월이라 동으로 영주하고 남으로 문경인 곳에 소백산 남한강 물줄기가 천생연분 합쳐들어 풍광을 그려낸다. 명성지 찍고 찍어 여덟군설 찍어 놓았으니 조선의 명지상 퇴계기 왕이 좋아하던 단양 팔경이라. 단양의 봄이 들어 철쭉꽃이 노을같고 가을이면 단풍이 비단 같은 제1경 하서남, 차고 맑은 물이 마음을 씻어주는 제2경 중서남이 있었고, 신선이 놀고 가던 기암 괴석 위에 바둑판 같은 상서남 제3경, 병풍처럼 둘러져진 암벽 아래 맑은 물 흐르지 발경 중에 흐뜸 제4경 사기남 이루구나. 그런 바오 집어던져 흐히하게 버려진 이분 거북입을 벌리는구나. 제호경 구암봉 거북파위 이루구나. 답답보다 가슴 뚫고 지소선 제6경 옥순봉 삼봉 정도 전 마음 홀렸구나. 제7경 도담삼봉
발경은 신서른들이 살던 곳이지라 선계가 모두 다 여기로구나. 단양 발경 성분이라.
금강산 단발령을 바라보는 만이주막에 도착하였다. 주막엔 금강산에 오르려고 봄을 기다려온 사내들로 한가득이었다. 순간 낯빛이 변한 길동아재가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가시로 날을 세우고 금원을 몰아붙였다. 어쩌 이렇게 죄다 금강산 보러 온 사내놈들이요? 어? 하! 세상 천지에 산을 보러 이리 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 세상 정말 불공평하제. 그러제? 아재, 그래도 난 두 주먹 불 끈지고 꼭 가고 말겠어. 산이 거기서 거길진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에 가겠다고 나선 걸 보면 백발백중 금강산에 금광이 있는 것이오.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전봉. 아주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이게 볼수록 뭔가 나와서 신기한 게 아닐까요, 아재? 니놈은 어찌 입만 열었다 하면 내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소리만 하는 거냐? 볼수록 신기한 게 금강산이 아니라 니놈이로다. 아재, 흰소리 그만하고 빨리 자리 좀 잡아. 나 배고파. 에? 웬일이래요? 돌멩이만 봐도 배부른 도련님이? 사람들 앞에서 금원이 소리내어 말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 제천 의림지를 돌아보고 단양팔경을 돌아볼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람들이 많고 북적이는데도 금원은 긴장되지 않았다. 긴장, 두려움, 걱정, 근심은 단양팔경에 두고 온 듯했다. 남장 안으로 숨으니 이리도 삶이 편하고 자유롭구나. 금원이 순처럼 내뱉은 말을 아무도 못 들었는디 나는 들었지.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바꿔주고 싶더라니까. 정기수들은 사대부지만 문지방을 넘으려고 일부러 여장을 했었거든. 곱게 분칠하고 한복 입고 숨어 들어가서 양반집 규수들에게 방한림전을 들려주면 이 규수들에게는 그 순간 바느질하는 방안이 무릉도원으로 변하는 거라. 그러니 나야 여자로 둔갑한다 해서 손해볼 일은 없지. 여자 전기수들도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니까. 시절이 여인들로 하여금 남들처럼 살지 못하게 만들던 시절이었다. 당시 청계천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어주기 시작하면 청취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소설이 있었으니 방한림전이었다. 방한림은 북경 유화촌에 사는 방관주의 이야기로 방관주는 남장 여인으로 문과, 묵가 모두 과거에 응시해서 장원으로부터 한림학사가 되었다. 한림학사로 완벽하게 살기 위해 영혜빈이란 여인과 혼인, 아들까지 두었다. 영혜빈도 가부장적 사회에서 구속받는 결혼이 싫었기에 방관주가 남장 여인이라는 걸 알고도 결혼했다. 남자의 구속을 받느니 차라리 여인과 결혼해서 평등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잘 사는 길일 것 같았다. 그래서 아이까지 입양하고 두 사람은
그 시대에 남자만이 누릴 수 있었던 인간다움과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살았다. 즉, 그 시절 남장은 여인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해주는 근사한 장치였다. 많이 주막에서 금원을 여인으로 알아보는 이는 없었다. 누가 봐도 양반집 나이 많은 머슴이 주인집 도련님과 비슷한 또래의 사내를 데리고 길을 나선 행색이었다. 금원은 하루가 다르게 양반집 남자의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길동아지만은 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불안했다. 금원은 총명하기가 한양 본가 도련님보다 2배는 뛰어났다. 그래서 혼자 천자문을 터득한 금원에게 주인마님이 사서삼경을 읽게 한 것인데, 주인마님도 금원의 총명함에 사내로 태어나지 그랬느냐 늘 한숨을 쉬곤 했다. 그래서 14살 여식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유람을 허락한 것이었고, 그 모든 앞뒤 사정을 알기에 자신이 모시고 다녀오겠노라고 길을 나선 것이었는데, 누군가가 금원이 여인임을 관아에 고발하기라도 하면 무사하기가 힘들터 이제 이쯤에서 그만 원주로 돌아가는 것이 금원을 위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주먹이 솜방망이고 속이 박달나무 방망이였어야지. 그날 주막에서 길동아지가 어지간히 빌기도 많이 빌었지. 도련님, 이 정도면 콧구멍에 바람 좀 들어갔으니 속도 시원해지지 않았겠소. 그러니 이제 그만 원주집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련님 방에 금강산도를 구해다 동서남북을 죄다 금강산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다 아재가 먼저 잠이 들었는데 이 눈을 떠보니 금원이 없어진 거라. 그놈의 박달나무 방망이 같은 팔뚝으로 나를 깨워서 나가보니 주모가 그러더라고. 도련님이 먼저 구경하고 있겠다고 일어나는 대로 단발령으로 오시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기 계시네. 아재, 보여? 층층이 겹친 산이며 첩첩한 봉우리며 저 선계 같은 경치가 아재 눈에도 보여? 성계고 나발이고 그러다 도련님이 성계로 올라가 버리겠어. 무슨 도련님이 이리 겁은 없고 무모함도 많은지,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혼자 올라와요? 난 이제 죽어도 좋아. 내 눈앞에 금강산이 있다니. 아재, 이리 좀 와봐. 왜요? 아이씨, 왜 도련님 왜 꼬지? 꿈인가 생시인가 가르쳐 주려고. 많이 주막에서 금강산을 선택한 금원은 옳았다. 금원의 말대로 선경이었다. 그때 나도 참 속에서 뭔가 이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라고. 그때부터 금원이 다시 보였지.
저 작은 가슴 안에 대체 뭘 담고 있는 걸까 궁금도 하고. 14살, 뱃속 나이 빼면 13살. 그 나이에 남장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인생이 이 내 온몸을 덮치더라니까. 단발령은 금강산 서남쪽 관문이었다. 머리를 깎는 고개. 이 고개에서 금강산을 보면 머리를 깎고 속세와 인연을 끊고 싶다 해서 불리는 이름이었다. 길은 꼭 갈지자 모양으로 구불구불 가파르게 놓여서 까딱 잘못하면 아래로 떨어져 그 길로 황천길을 가게 생겼는데, 길가에는 소나무와 편백나무 숲이 자꾸만 숲을 깊이 들이마시게 하더니 금강산 12,000 봉우리가 짠 하고 나타나니 숨이 칵 막히면서 기도가 막히는 것 같더라고. 금호는 단발령에서의 소회를 호동설악기에 남겼다. 아무리 뛰어난 화공도 단발령의 장관을 그대로 그려내지는 못하리라. 산길에 봄이 깊어 붉은 꽃은 지고 푸른 잎은 짙어가고 뻐구기와 접동새가 날아가며 지저귀니 산을 찾은 나그네에게 생각과 정을 품게 하였다. 금호는 단발령을 넘어 내금강에 도착했다. 금모래와 잔잔한 풀이 깔린 내금강을 따라 들어가니 외나무 다리 건너 장안사가 보였다. 보이다마다 그 큰 절이 어찌 안 보이겠나. 그 깊은 숲속에 누가 그리 큰 절을 지었으리라고는 상상이나 했었겠는가.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무섭다고 난 그 절을 보는데 사람이 무섭더라고. 참, 어떻게 여기에다가 그런 큰 절을 지어 놓았는지 내 머리로는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촌스러웠던 거지. 여기가 장안사라구나. 고개만 좌우로 돌려서 거만하게 봤어야 했는데 완전 그 웅장함에 기가 눌려서 호랑이 앞에 토끼 마냥 눈동자만 요리조리 굴리며 절 구경을 하고 있는데 주지 스님이 내려오셔서 인사를 깍듯이 하시더라고. 그때 또 내가 눈치를 좀 거시기 했지. 아, 이 도련님이 돈풍께나 있는 집안이로구나. 글쎄 산나물밥을 내어왔는데 산나물밥에서 고기 맛이 나더라니까. 참말로 정갈하고 담백하며 배를 볼록 일으켜주는 밥이었지. 그러니 얼마나 배가 불렀겠어. 그러니 또 얼마나 한숨 만나게 자고 싶었겠어. 근데 금호는 숟가락을 놓자마자 명경대로 올라가더라고. 야제하고 이름을 바꿨어야 해. 아재가 금원하고 금원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을 했었어야 했다고. 나하고는 남자 여자를 칵 바꿔치기 하고. 금호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숟가락을 놓자마자 신설로를 둘러보고 명경대를 찾았다. 여기서 명경대 본 사람 없쥬? 없을 줄 알고 물어봤지. 난 말이여 금강산에서 명경대 보고 온 사람이오.
난 아직도 신기한 게 바위가 어찌 그리 꼭 도처럼 펼쳐져 있냔 말이지. 생김새가 꼭 배곡을 깎아놓은 듯해서 얼굴이 비치는 거울 같다고 이름이 명경대라는 걸 들을 땐 귀에 안 들어오더니 이 가서 보니까 귀에 안 들어와도 돼. 그냥 저기 저쯤에 앉아 있어도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돌멩이 좋아하는 금원이 또 얼마나 좋아할까 쳐다봤더니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돌은 안 보이고 그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 표정이 착잡한 게 왜 그거 있잖여. 신라 시대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아들 마의태자. 신라가 망할 때 마의태자가 여기 와서 숨어 지냈다고 하자녀. 그때 금원을 보니까 표정이 딱 그렇더라고. 나도 여기로 들어와 숨어 살까? 도련님, 여기서 발이라도 헛디디면 그대로 황청 구경하러 떠나야 하니까 돌멩이 좀 그만 쳐다보시고 발 아래 좀 제대로 잘 보고 다니시라고요. 여기서 도련님 돌멩이 안고 그러면은 내가 도련님 업고 지금까지 온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데 나 도련님 업을 자신 없어. 그냥 여기에 두고 갈라요. 그러니 알아서 조심해요, 제발. 예, 각자 이렇게 예. 야, 이놈도. 아재, 돌아가 사는 생이 여기서 끝내는 것보다 나을까? 예? 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안 허요. 자, 그냥 주어진 인생은 꿀떡 훔쳐먹은 놈처럼 말없이 살아내는 것도 꿀맛이요. 아재, 꿀떡 있어요? 꿀떡 사왔어? 그래, 내야 항시 꿀떡을 싸갖고 다니지. 아이고 아파라. 마의태자는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하는 것을 반대하고 홀로 금강산에 들어가 삼배옷을 입고 지내며 훗날을 기약했다. 내게도 기약할 훗날이 있을지는. 금원은 호동설악기에 명경대도 남겼다. 명경대 남쪽, 옥경대 건너편으로 가니 숲 사이에 작은 돌무더기와 하나의 돌로 된 성문이 있었다. 한두 사람이 들어갈 만한 이 문을 지옥문이라고 불렀다. 전설에 따르면 신라가 망할 때에 금강산으로 들어온 태자가 명경대 뒤에 성과 궁을 지었다고 한다. 태자는 배옷을 입고 초식을 하면서 이 문을 통해 출입하며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 한다. 그가 쌓은 산성이 천년 세월에 무너져 돌무더기가 되어 있었다.
조선이 저리 무너져 평등해진다면 금호는 발길을 돌려 표은사로 향했다. 길을 걷고 하늘 지나 다시 걸었네. 길을 걷고 물을 지나 다시 걸었네. 내가 걷는 길이었어. 꿈을 꾸던 길이었지. 길